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이 1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차가운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 거주민들도 지원 기간이 끝나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주민과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일방적인 철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통해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주변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주민 10여 명과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이 다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구조와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이 책임자 40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1차 책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KBS와 MBC에도 전원구조 오보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 방침을 밝혔고 다른 이유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어서 17년 만에 유 씨가 귀국길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릎 수술과 후유증에도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병이 결국 장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 병원은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오히려 1급 판정을 내려 돌려보냈습니다. 네, 화재 현장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 중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아파트 상가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소방차도 보이고 그 뒤로 하얀 연기도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 상가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데요. 아직까지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와 건물이 굉장히 가까워서 이곳 주변으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더 큰 피해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14명입니다. 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상이나 경상 여부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인데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은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층에는 점포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물품이 워낙 많아 연기를 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현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 구조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아파트 상가 화재 현장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불복을 해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선고 직후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당초 유승준 씨가 1심 그리고 2심과 달리 결국 승소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고로 일단 17년 만에 유 씨의 입국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유 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을 곧바로 밝힌 데다가 대법원에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감사하다며 공식 입장은 유 씨와 상의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한 51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또 한미동맹 발전에 공감을 했는데 미국 측은 한일 쥐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51차 한미안보협의회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미 국방장관은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한 뒤 예정보다 20분 늦은 오후 1시 40분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 8월 시행한 우리 군의 전작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내년에는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사,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문제가 논의되느냐 그 여부였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했다고 답을 했다고요?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삼각 협력도 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일 양국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민감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에스퍼 장관,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차기 협정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연내에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분담금의 액수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장관의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대부분은 다시 한국 측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방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다며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달 내에 시행하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이 조정될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반응과 반발과 맞물리면서이겠죠.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두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우선 이달 내에 시행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에스퍼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중순쯤에 시행하기로 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포함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유예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예정 시간이 4시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면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드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우리 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배석합니다. 접견은 3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22일 자정으로 종료가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도 주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방위비와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의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금강산 시설 철거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미 철거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서 우리 측 사업 개발권을 부정했는데 통일부는 남북 합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의 우리 측 시설 점검단 파견을 제안한 지난 5일 이후 정부는 협의 과정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하나 밝힐 경우 협의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북측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간의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점검단 방북 제안을 하루 만에 거부하고 5일 뒤인 11일엔 철거 일정 문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철거 조치를 취한다는 최후 통첩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오물 같은 시설을 직접 철거할 기회마저 놓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의 사업 개발권도 부정했습니다. 통신은 금강산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개발한다며 여기에 나만이 낄 자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우리 측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틀째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한 달 반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발을 둘러싼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비핵화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북한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음 달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담화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나 자신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간을 벌려는 회담 제의에는 흥미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요구사항과 선결 문제들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미국이 그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미국에 공을 넘겼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북한의 입장 발표에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진전을 위해서 이른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전격적인 담화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전환과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달 협상을 제안했는지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 직후 북한이 제시한 시한인 올해 말까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인된 셈입니다. 여기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북미 협상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and move the ball forwar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issues that we put on the table.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이른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물고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북미가 연말 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본 겁니다.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사실상 묵묵부답이었던 미국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움직임을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요구해온 근본 해결책. 다시 말해 이전의 새로운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이 어느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가 협상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앞서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부를 불러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흉악범이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야당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돌려보냈다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북송 경위를 꼬집는 것부터 정말 이 선원들이 살인을 한 건지를 묻는 목소리까지 의혹이 다양한데요. 정부의 설명은 뭡니까? 네, 사건이 알려진 초반부터 선원 2명이 과연 제한된 공간인 배 안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게 사실인지 또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었죠.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에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시신과 범행 도구를 바다에 버렸으며 페인트를 덧칠하고 선박 번호까지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 특수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한 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면서 이번 일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번째 사례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원들이 남측에 남겠다고 밝혔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북송했다고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자백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흉악 범죄자라고 단정해 북으로 돌려보낸 인권 후진국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추방을 해서 완전히 사지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고문위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고문위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외통위원회는 불을 뿜고 있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오늘 보고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처벌을 받은 국가 책임자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직접 책임자 40명을 출연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국민 5만여 명도 고발에 동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정부 인사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 2, 3정장 한 명이 유일합니다. 참사 당일의 상황은 물론 정부의 조사 과정을 둘러싼 많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40일이 되는 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권이 외면해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고소인 377명에 더해 국내외 국민 고발인 5만 4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학살 전면 재수사를 통해서 정말 당신들 말대로 두 번 다시 수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재수사해 주십시오. 고소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40명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 재난 상황을 지휘하지 않은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혐의를, 당시 언론사 관계자 8명에겐 참사 당일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방송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부분에 5명, 현장 구조 지휘 세력 관련해서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와 관련돼서 10명. 고소 고발인단은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특별사단의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사단은 이번에 제출된 고소 고발장을 검토한 뒤 유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고소 고발인단은 정확한 상황 전달이 기본인 재난보도 준칙을 어겨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을 주고 구조활동에 혼선을 준 일부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은 고소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참사 이후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보도에도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YTN은 이런 반성을 거울 삼아 앞으로 정확한 재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YTN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물어봅니다.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최초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더 바빠진 이철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 타이틀을 돌렸습니다. 당당당 어떻습니까? 당당당. 네. 좋은데요. 약간 빗대서 표현할까요? 네. 국회를 말하는 거라면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서 우리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곳. 네. 이꼴 국회.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네. 우리 국민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국회의 모습. 그래서 당당당. 네. 정당의 이야기 당당하게 물어본다는 의미로 타이틀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저를 당혹시키는 방송구단 이철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자, 10월 15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꼭 한 달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예,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도 많이 바쁘게 지냈고요. 저도 한국 정치도 각 정당이 이제 변화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불가피하게 쇄신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 네. 지금 당장은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이제 예산 심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패스트트랙 법안도 곧 이제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 네네. 돼서 요게 끝나면 정기국회 끝나면 그야말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각 당이 누가 더 쇄신을 잘하냐 이 쇄신 경쟁을 가지고
승부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스스로 좀 대견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물꼬를 텄다고 말씀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쇄신론의 신호탄을 쏘셨어요. 당시에는 좀 당 대표 흔들기 아니냐, 내부에서는 조금 야속하다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왜 그런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이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국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예찬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롤 모델이었거든요.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고 지금도 오랜 정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경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을 다 안정적으로 끌고 계신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찬 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당이 총선 6개월 전 또는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 또 2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국면에 대한 마무리 또 새 출발 이런 계기들을 살리려면 쇄신해야 된다 이런 충정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가 그런 뜻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과 말씀도 하셨고 또 총선 기획단도 청년과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저는 쇄신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쇄신 작업 전과 후를 조금 나누어 보자면요. 내일 당장 총선 치러진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은 몇 석이나 좀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당을 탓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 흔히 얘기하듯이 야당복이 있는 편이고 야당복이 있다. 지금 저희랑 경쟁해야 되는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잘해서 옛날처럼 폭발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라는 거는 비교하는 게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또는 셋 중에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내일 선거 치르면 제1당이 돼서 이길 것 같긴 합니다. 네, 제1당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최종적으로 뭐 총선에는 몇 석까지는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반 의석을 얻는 게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150석 이상. 그럼요. 그런데 과반 의석만이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더 넓게 포용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업그레이드된 정치, 말하자면 정치 쇄신, 어떤 모습인가요? 정치가 싸우는 건 불가피해요.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너무 거칠게 싸우면 안 되고요. 너무 오래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모든 사안을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리가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절제된 방식으로 싸우되 국민 삶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토론해서 또 머리 맞대고 수기해서 타협해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 삶과 관련된 민생에 관해서만큼은 머리 맞대고 타협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 저는 한국 정치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요. 총선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개별 의원님들 만나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이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 못나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제가 새겨들어야 됩니다만 선거 때마다 여러 사람 바꿔보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보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갈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판갈이,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판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 또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판갈이를 위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실리고 총선을 통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제도화되면 한국 정치가 많이 달라지겠죠. 판갈이의 맥락에서 지금 이번 총선 앞두고 2030 젊은 정치 신입을 좀 국회로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제일 과격하게 발언을 했죠. 20, 30대의 젊은 층이 한 20, 30여 명은 다음 국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면 좋겠다. 지금 몇 명 있죠?
지금은 3명인가요? 30대가 3명인가요? 300명 중에 3명이면 예, 1%. 예, 너무 작죠. 예.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20대, 3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35%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35%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는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 주변에 20대, 내 주변에 30대가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정치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거든요. 직접 네. 내야 되거든요. 그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면 이제는 그 세대가 직접 국회로 들어와서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20, 30대가 좀 살기 좀 나아지는 지금보다 당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한다는데 부모 세대보다 더 삶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헬조선에 신음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좀 바꿔주는 결정을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참여하게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면 한국 정치가 저는 많이 바뀔 거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겠죠. 저쪽 이제 먹고 사는 거와 상관없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누가 더 좋은 해법을 갖고 있는지 경쟁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20, 30대는 구태에 물들진 않았잖아요. 때가 덜 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발상과 창의력과 새로운 신선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또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당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만 내 또래가 20, 30명이 국회의원 이 본회의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정치인들, 어떤 젊은이들이 국회로 와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 층들이 뭐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20, 30대를 좀 이렇게 뭐 유형화한다 그럴까요?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거는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예.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저희 이 집도 사내에 놈이 2명인데 아들이 2놈인데 그 키울 때 제가 별로 기여한 바가 없어서 반성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 후회 눈물도 많이 흘렸거든요. 그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양육 문제가 워낙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으로 저는 82년생 김지영 또 비유하자면 95년생 이 남자. 95년생 이 남자. 그 이제 20대죠. 이제 82년생이 30대라면 20대인데 요즘 이제 청년 20대 세대들은 20대가 갖는 열패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 2놈도 그런 정서를 문득문득 이렇게 표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0대 남자, 그걸 저는 95년생 이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위험의 외주와 뭐 죽음의 외주와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 또 저는 발탁을 하면 좋겠고요. 과거에 진대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관까지 하고 그랬던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수출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경제가 또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특히 수출 쪽 이런 부분에 좀 뭔가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정치가 경제가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2의 진대재 이런 분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안보 전문가들이 되게 이제 선거 때 되면 많이 영입을 하는데 되게 뭐 대장 출신, 뭐 장군 출신들은 많이 오잖아요. 안보는 장군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영관급도 하고 위관급도 합니다만 병들과 이 부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복무 하다가 다친 목함질에 때문에 다친 하재헌 중사 같은 분도 저는 우리 당이 특히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탈북민 이제 한 3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탈북민도 지금은 근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남북이 화해, 평화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삶을 좀 아는 정책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면 좋겠다 싶어서 탈북민의 대표도 저희가 좀 저희 당에서 공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형하자면 한 6개 그룹이 되나요? 82년생 김지영, 95년생 이 남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김용균, 네. 제2의 진대재. 네. 하재원 중사 같은 분들, 네. 그리고 탈북민까지.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갖춘 어떤 그런 인재들은 스펙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조금 영입을 하자. 민주당에서 실제 지금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네. 아마 다양하게 어떤 그룹이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건데 우리 당이 좀 전향적으로 넓게 인재를 찾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본으로 제가 깔고 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 이분법에 너무 우리가 이게 긴박돼 가지고 갇힐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뒷걸음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회가 조금 지금 정체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려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우리 당이 진보 세력이 더 담대한 용기를 발휘해서 포용력 있는 인재 영입 뭘 저는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국회에 들이려면 현실적으로 지역구보다는 이제 비례대표를 조금 늘려야 될 텐데 선거제 개혁 합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이 있긴 합니다만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과도 협상을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물론 한국당이 끝내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못 보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나머지 분들이 정당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 끝에 결단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형태든 한국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동참해서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내면 좋겠고요. 뭐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 안 되면 저는 다수결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에 입당을 하시면서 길 가던 시민이 지나가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면서 잘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의원 활동 하시는 동안 아메리카노 사준 시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정말 길 가다가.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사주신 분도 있고 그냥 커피숍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커피값 내주시는 분도 있고 고맙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21대 총선만 불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우리 정치가 조금 새롭게 바뀐다면 그 이후에 22대, 23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국회의원은 뭐 여러 번 할 생각이 처음부터 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이쯤 했으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국회가 완전히 달라져서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이 그렇다면 5달 정도 남겨둔 이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5달 동안은 절망보다는 희망 또 기대가 더 많은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주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는 양측이 사전에 잘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회담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약간 톤이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 공평하고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언급을 했는데 그 공평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많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래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뭐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 언론 보도 내용으로 뭐 5배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꿨어요. 과거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이 나오면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합리적인 부분을 미국을 배려해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분담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목을 잘 조정해서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대통령과 이제 미국에서 온 그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만남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은 6조 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뭐 그 정도 수준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협상이라는 건 항상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협상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영어로도 뭐 good faith 해가지고 그런 원칙이 협상에서 자리 잡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50억 불 이야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 부분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협상을 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게 예. 왜 그러냐? 이번에 올해 한국하고 협상을 하면 내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뭐 독일과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압박이 전례 없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합리성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잘 설정해서 분담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한 증액을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응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미사일 협정을 이번에 완전히 개정해서 사거리를 없앤다거나 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농축을 그만큼 많이 하면은 지금 20%로 제한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30%, 40% 이렇게 높일 수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커져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몇십억 달러 우리가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준비되었고 다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와의 협상에서 지금 이른바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까지? 저는 그거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측도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목도 일단 던지고 보는 예, 그냥 멘트인가요? 던지고 네. 협상을 할 때는 감추겠죠.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뭐 다른 각도에서 살아있는 문제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이 잘 진행되면은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요구할 거고 예. 그런 건 미국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단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쥐소미아 문제. 에스퍼 장관이 한일 관계 경색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중국과 북한. 아무래도 미국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이 동아태 전략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북쪽인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있지만 네. 미국은 동아시아 또는 인도 태평양 전역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또 중국이 최근에 공세적 외교 행보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2017년에 나온 것도 중국을 경쟁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수정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네. 그만큼 지소미아도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각 지역에 있어서의 소다자 협력으로 구성하는데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일본, 한미일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취약한 연결고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한미일 간에 자유롭게 정보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갖다가 희망하는 거고 그것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이 안에 어떻게든 뭔가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 같거든요. 근데 가능합니까? 중재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은 없습니다. 외교에서는 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우대 조치를 갖다가 제외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 밝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만약에 안을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일본도 미일 관계 측면에서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갖다 하겠다는 것을 누가 미국이 담보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일방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미측의 동의를 얻고 오히려 압박의 방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게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그 발표에서는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예, 일본 문제는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제시한 시한은 연말, 협상 시한은 연말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비건 대표가 12월 협상 제안을 북한이 해왔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아직 판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예, 비건 대표가 밝힌 게 아니라 김명길 북측 순회대사가 뭐 비건 이야기하면서 제3국 아마 스웨덴으로 추정되는데 제3국을 통해서 12월 달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비건 대표가 제안을 해왔다고 북한이 밝힌 거죠. 그런데 아직 뭐 미국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보를 해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고요. 최근 며칠을 보면 북한도 12월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초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엊그저께는 최초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어제만 해도 김명길 순회대사, 뭐 미국과의 협상의 대표죠. 그리고 김영철 전 그 협상 대표고 지금은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담당자 명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명이 나오는 거 보면 북측도 협상을 하고 싶다, 다급하다. 다만 자신들이 양보하기보다는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뭐 SCM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갖다가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또 김영철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12월 달 실무 협상을 가질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조금은 양보를 더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는 어쨌든 뭐 대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지금 금강산 문제를 놓고 아예 이제 금강산 개발에는 낄 자리가 없다. 남한에는 낄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북한의 저러한 발표는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관행을 북한도 보여줘야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편에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북측이 메시지를 갖다가 금강산 철거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니까 북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일단 통일부는 남북 협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협상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달한 메시지는 마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해왔거든요. 창의적 해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달한 메시지를 한국 정부는 왜곡해서 하느냐. 그래서 뭐 이번 북측 발표 내용을 보면 뭐 귀머거리, 뭐 그리고 가을 뻐꾸기 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북측이 전한 메시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땐 지금 당장 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극복하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일부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북측에다 전달하는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이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되는지 일단 이게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창의적 해법을 통한 어떤 남북 경협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좀 우려되거든요. 예, 두 번째 네.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은요, 북한 말대로 하면은요, 지금 전쟁도 몇 번 났고 통일도 몇 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상황이 조성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순간이 오면은 우리의 관광객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예. 북한이 철거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고 사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기존 합의를 준수해라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진범 논란에 휩싸여 있는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윤모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스스로 과거의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이 이춘재라는 잠정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춘재가 털어놓은 자백이 범행 현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박모양 시신에서 헝겊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벗어놓은 양말을 손에 끼고 범행했다는 이춘재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방 안에서 발견된 흙 묻은 맨발 자국도 문 앞에서 양말을 벗고 들어갔다는 얘기와 일치합니다. 반면 맨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윤 씨의 자백 내용은 현장 상황과 모순될 뿐더러 발자국 역시 다리가 불편한 윤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 박양의 속옷이 뒤집혀 있던 것도 범행 후 급하게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혔다는 이춘재 진술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씨에 대한 수사 기록이 사실상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당시 수사진이 가혹 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차 사건 진범의 윤곽이 좁혀지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이춘재를 범인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실상 과거 수사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윤 씨의 재심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키맨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윤중천 씨와 관련된 1심 선고 결과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4시 1시간 전쯤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14년 7월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 14억 8천여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재판부, 1심 재판부는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 참고로 앞서 윤중천 씨,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3번에 걸쳐 성폭행을 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퇴행성 질환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뒤에 여러 합병 증세를 안고 입대했던 사병이 결국 군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바람에 장애 등급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건강이 우려됐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고 복무 중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해도 신체 검사에서 오히려 1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릎 연골의 갑작스러운 퇴행 증세로 수술을 받았던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웬만해서는 같이 앉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 상황을 고려해보면은 나는 못해도 4급 정도는 희망을 했었는데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수술 뒤 여러 합병 증세도 있었지만
두 차례 신체 검사에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군 신체 검사 규정상 여러 질환이 있더라도 가장 낮은 등급 하나만 고려해 복무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부어 운동 능력에 제한이 예상되는 구획증후군 소견도 있었지만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그 훈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SNA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MRI도 찍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며 통증이 심해진 이 씨는 입대 6개월 만에 상태가 악화해 군병원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되레 가장 건강한 1급을 받았습니다. 역시 연골이 붓는 추벽 증후군 등 합병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간병원에 소견을 제출했지만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황당하대요. 이 급수가 이 몸 갖고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1급이 나는지. 병무청과 국방부는 병역 회피 우려 때문에 신체 검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일단 우선돼야 되거든요. 일반 의사의 그 소견을 참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기속당하진 않거든요. 구속을 돼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씨는 결국 1년을 복무하는 동안 다리 상태가 도저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나서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까지 모두 마친 지금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여서 장애 등급을 신청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왼쪽만 그러니까 오다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군대에 갔던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죠. 왜냐하면 갈 수 없는데 갔다고 하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각 질병별로만 등급을 매겨 병역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적절한 그런 판정의 기준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위 하나가 이런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역 판정을 해버리는. 환자의 상태를 적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신체 검사 규정을 보완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어제 한미 군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서 한미 합참의장이 함께 사열을 받는 모습입니다. 부대 훈련 정도나 이 사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로 지휘관이 하는 사열은 주요 외빈이 왔을 때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인인 일반 기업 회장이 장병 사열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의 육군 30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에 이 투스타, 그러니까 소장 계급장이 달린 오픈카를 타고 사단장과 함께 경례를 받고 있는 사람, SM그룹의 우호현 회장입니다. 육군 전투복에 베레모 차림의 우 회장은 사열에 이어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훈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회장은 앞서서 지난해 11월 30일 30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사단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하고 낡은 병영시설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인데요. 명예사단장 위촉 1년을 맞아서 매달 열리는 사단 개양식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열을 위해서 따로 장병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의전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사단장의 위촉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군은 이른바 홍보대사격으로 명예군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선장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명예해군 대위로 위촉됐고 이후에 해군 의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중령까지 진급했는데요.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과 관련된 국방부 훈령에는 명예군인이 받을 수 있는 계급이 하사에서 대령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별, 이른바 장성 계급은 해당이 안 되고 실제로 육해공군 어디에도 명예장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명예군인 중에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 회장의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군부대에 재정적 후원만 하면 다 사열받을 수 있는 거냐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군은 명예사단장 임명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서열화, 뭐 불편한 단어입니다. 없애면 좋겠죠. 예. 근데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고교 서열화 없어집니까, 장관님?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러니까 그 과제이고요. 해소라는 게 예. 수직적 서열화가 없어지면 뭐 수평적 서열화는 생깁니까? 그거는 이제 서열화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그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한번 자사고, 특목고를 여쭤볼게요. 포함해서요. 특목고 자사고 아니더라도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일부 그런 아니 어쨌든 상황들을 뭐 알고 일부든 있습니다. 한 개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서울에는 강남 3구, 뭐 대구에는 수성구, 각 지방 대도시마다도 또 유명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서열화 아닌가요? 그런 지역이 특구처럼 되어 있는 게 거기서 결국은 이른바 명문대를 더 많이 간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어떻게 없앱니까? 그거는 저희가 무슨 법적 강제를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다른 지역에서 교육의 기회들을 훨씬 더 폭넓게 제공하고 그렇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자사고, 특목고 다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서열화가 생기면 그때는 어떡하십니까? 학교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실 겁니까? 어차피 지금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음 정권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설득해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좀 깜짝깜짝 그런 정책 좀 내놓지 마시고요.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이쪽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드러난 증상이라고. 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만 잘 되고 기회가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네. 그걸 고치셔야지 왜 팔이 저리면 목을 교정하든가 다리가 저리면 허리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팔만 주물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사회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력차별이나 그러니까요, 학벌 중심의 장관님. 사회개혁이 돼야 되는데요. 주택 매매자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거의 1%대에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해서 네.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16억 원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셔서 본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거 챙기겠습니다. 학자금 전환대출 네,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한 51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구축과 한미 동맹 발전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제 양국의 군 수뇌부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죠. 네, 한미 국방장관은 제51차 안보협의회의를 열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킨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스퍼비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3국 협력이 약해지고 득을 보는 건 북한과 중국뿐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보복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일 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서 협상이 연내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곧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대부분 한국 측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장관은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어떤 최종적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가 다음 달 실무협상 재개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이달 시행하기로 한 연합 공중훈련을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유예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안보협의회를 마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고위 인사들도 이례적으로 배석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앞서 임성호 기자가 전해준 대로 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지소미아 문제, 방위비 문제, 또 연합훈련 조정 등이 거론됐는데 대통령도 여기에 관한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50분 동안 한미동맹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원래는 30분 정도 접견이 이뤄질 계획이었는데 20분 정도 얘기가 더 길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함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방안에 따른 통상적인 예방 일정이긴 합니다만 미 국방부와 군의 최고위 인사들이 함께 청와대를 찾은 건 이례적입니다. 우리 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접견은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한미 안보협의회 논의 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또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 조금 전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만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는데요. 지나친 인상은 이 같은 원칙에 맞지 않고 여론의 반발로 국회 비준동의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스퍼 장관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 방안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 의원이 감금을 당할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이 발단이었는데 당사자인 최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도 뻔뻔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을 봉쇄했습니다. 최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못 들어가게 해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감금이 길어지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최근 검찰에 출두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이 감금당했다고 하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자신은 12명을 막아내지 못한 나약한 사람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말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형법상 다른 의원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질 수 없는데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큰 소리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참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뻔뻔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대답은 웃음뿐이었습니다. 나약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일련의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렇다 할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당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건데 여당은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 가운데 반발이 가장 큰 건 법무부가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도록 한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은 곧 검찰 통제용이라며 정권의 검찰 사유화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입니다.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회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안 처리 국면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여야 대립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 불이 나서 주민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 내부에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서초동 화재 현장입니다. 예, 지금 김대겸 기자 뒤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불이 났던 서울 서초동 아파트 상가 건물 바로 앞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의 최종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건물 안을 모두 수색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황도 모두 종료된 건데요. 현장에 있던 소방들 대부분이 지금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층에서는 계속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고 이곳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반쯤 전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다친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인데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현장 상황이 모두 종료된 만큼 대응 1단계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일단 불은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불이 난 곳 주변에는 종이박스와 석고보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층에는 점포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하층이다 보니 연기가 잘 빠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경찰과 함께 조만간 합동 점검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화재 현장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겨울철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의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 등 심한 몸살 증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과 같은 이제 혈관계 질환들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나 심장, 간, 신장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맞춰줄 것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딱 이맘때죠.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특별법 제정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진 피해의 중심인 흥해 지역 주민들 여전히 체육관 찬바닥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윤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주민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포항을 덮친 이후 집을 떠난 A씨. 임시대피소인 체육관에서 생활한 지 꼬박 2년이 됐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게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A씨 같은 이재민 200여 명, 96가구는 아직도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이제 LH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집이 비가 새고 주거 안정이 될 수 없는지 조사를 해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2세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고. 하지만 포항시가 내놓은 지원책이 못마땅한 이재민도 있습니다. 30여 가구는 차디찬 체육관 바닥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을 처지입니다. 현행법이든지 자꾸 30년 전에 지침 적용해갖고 안전하다 하는데 억울한 측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마 잘 사는 동네 집 다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자체가. 포항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LH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800여 가구 주민도 불안합니다. 임시 거주 기간 2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380여 가구는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지만 420여 가구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주거가 불안하니 마음이 편안할 리 없습니다. 일부 주민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지진이 오는 꿈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도요. 가끔가다 꿈꿔요. 지금도. 지진이 나가고 막 집에서 막 일하고 막 처박히고 내 살아 있어서는 해결나지 않을 것 같아. 그나마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짓겠다는 기업이 나타나 1년 전 재개발이 시작됐던 아파트도 비용 문제로 철거가 멈췄습니다. 영세한 주민들은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가 멈춘 겁니다. 지진 충격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지 꼬박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에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미선 완파주택 주민협의체 위원장 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체육관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임대 아파트로 옮겨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지진이 났을 때 완파 판정을 받아서 포항시와 LH에서 마련해 주신
임대 네. 자가 아파트에 이주를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거주 기간이 그 기한이 다 다가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7월달 내년 7월이 만기인데 네. 다행히 저희는 주거안정심사위원회에서 예. 예, 저희는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체육관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남아 계신 건가요? 아, 그분들은 LH에서 2년 주거 이전을 해주신다 해도 2년 후에는 다시 본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생활 근거지가 흥해이신데 지금 가시고자 보내드리고자 하는 네. 그 LH 아파트가 버스를 타고 예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에 남아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네. 2년간의 이재민 생활, 뭐 저희가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텐트 생활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뭐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만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뭐 찜통더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사생활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특히 이 텐트 공간이 너무 작아서 네. 예, 두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겨울에 정말 옷가지도 하나 제대로 나누고 살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있는 네. 법으로는 지원책이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마련했던 게 특별법인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달 22일 날 전체 국회 회의를 통해서 예.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최대한 빨리 정말 이번에는 오래 넘기지 말고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촉발로 인한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저희가 받은 피해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서 꼭 올해 안에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현재 저희가 유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른 배보상을 하기에는 한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진 일반 재난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발 지진으로 인한 배상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집이 다 망가지고 오갈 데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포항의 51만 시민이 안정을 되찾고 지진 나기 이전에 그런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지진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 저희가 완전한 배상을 받고 흥해 도시 재건을 꼭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포항 지진 의혹에 대해서 이달 초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지진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 공사를 맡은 넥스지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포항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22일 또 법 통과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농구판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트레이드의 주인공 KCC와 현대모비스가 내일 맞대결에 나섭니다. 각 포지션의 최고 선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막강 라인업을 완성한 KCC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상을 받은 라거나와 현대모비스의 우승을 이끌며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등극한 이대성.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축 역할을 맡는 두 선수가 KCC로 전격 이적하면서 KCC는 올 시즌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형 트레이드 후 하루 만에 치른 첫 경기에선 졌지만 앞으로 KCC의 국가대표 라인업이 빚어낼 시너지 효과에 농구판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한테 집중 경제가 좀 심해서 좀 그거를 못 이겨내면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히려 건아랑 대성이한테 의지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농구계를 강타한 트레이드를 발표한 지 이제 나흘째. 이대성과 라거나는 서서히 팀에 적응하며 새로운 도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더 한 단계 성장할 거고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All the players are happy to have me in Dash, and it's a good environment. I think that with us, they feel like we can be champions.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낼지 이제 남은 숙제는 명장 전창진 감독의 몫이 됐습니다. 접전인 상황들, 또 위기의 상황들, 뭐 이럴 때 좀 선발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팀워크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KCC와 현대모비스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대성과 라거나 등 이적생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벌써 농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퇴근길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산 챙겨서 퇴근길에 오르셔야겠는데요. 중부 지역 쪽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요란스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점차 그치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추위도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공기질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후 계속됩니다.